NLP 전제 조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11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11번째 전제 조건은 성공적인 성취를 모방함으로써 탁월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LP가 탄생되는 배경을 또 NLP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거기서 꼭 빠질 수 없는 용어나 단어나 개념인 탁월성이라는 겁니다. 또는 우수성 또는 수월성 이렇게 서로 다른 몇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용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탁월성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통일했습니다. 탁월성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분 없겠지만 뛰어나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훨씬 더 수준 높게 우수하게 더 잘 능력을 발휘하거나 성취를 하거나 뛰어나다는 겁니다. NLP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NLP는 탁월성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The Psychology of Excellence, 인간의 탁월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NLP 역사와 관련한 강의에서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NLP 창시자가 리차드 밴들러와 존 그린더, 그 다음에 프랭크 푸슬릭 이런 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공부한 세 가지 변화에 관련된 세 가지 뛰어난 심리학 이미 소개한 것이지만, 프리츠 펄스의 게슈탈트 치료, 버지니아 사티어의 가족 치료, 밀턴 에릭슨의 에릭슨 최면 또는 에릭슨 최면 치료, 이 세 가지 심리학 또는 심리 치료 체계 또는 원리 이런 것들을 모방하고 통합시켜서 만든 것이 NLP다 이런 얘기를 이미 앞에서 했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 또는 70년대에 이르는 그 시대에 이 펄스, 사티어, 에릭슨이라는 이 세 분은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 최고의 심리치료 전문가고 변화 전문가고 탁월한 치료자였다라는 겁니다. 펄스는 게슈탈트 치료라는 하나의 독특한 치료 기법을 개발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게슈탈트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긍정성입니다. 자아실현이에요. 그 인간 속에 감추어진 어떤 긍정적인 능력을 역시 찾아내는 거예요. 특히 감각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억압하고 왜곡하는 우리의 내적인 욕구나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발휘함으로써 원래적인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게슈탈트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 당시의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했었습니다. 이 게슈탈트 치료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인간 잠재력 운동이라든지 긍정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인본주의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치료 이거는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자아실현 심리학, 그 다음에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고, 마슬로우하고 로저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분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최선봉의 리더들이면서 동시에 공통적으로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다 목표로 삼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펄스의 게슈탈트 치료도 빠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본주의 심리학 이야기할 때 대표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마슬로우, 칼 로저스를 꼽지만 동시에 게슈탈트 치료의 펄스도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노선을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여기에 사실은 버지니아 사티어도 관련됩니다. 물론 사티어는 가족치료 쪽에서 하나의 선구자이며 또 개척자이긴 하지만 그의 노선이 역시 인본주의였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고 어프로치가 다른 건 사실이지만 어떤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내면의 특히 가치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복원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60년대, 70년대 당시에 심리학계 슈퍼스타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펄스는 1970년에 이제 별세를 이미 했습니다. 밴들러가 펄스를 공부한 것은
벌스를 직접 만나고 벌스 강의에 직접 참여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그 강의하거나 워크샵 진행한 것에 대한 비디오나 오디오 녹음 녹화된 것을 벌써 사후에 카피하면서 분석하면서 공부했다는 거죠. 반면에 사티어 같은 경우는 1988년에 별세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때 NLP가 개발되고 완성될 때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탁월한 변화, 치료 성과를 냈던 것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정평이 났죠. 웰턴 에릭슨이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석사학위까지 심리학을 했지만 심리학자로 활동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했지요. 왜냐하면 본업 자체가 심리학자로서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을 했던 그 이력 때문에 처음에는 심리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됐고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오래 했고 나중에 물론 뭐 따로 개업을 했지만요. 그런 가운데 자기만의 그 독특한 치료법으로 다른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했던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나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정말 탁월하게 치료를 하고 변화했던 것으로 정평이 났던 거예요. 어떤 계기로 가족치료 쪽에서 또 유명했던 또 심리학자에 의해서 소개가 됐죠. 심리학계 쪽으로. 벨리라는 분이 심리치료 전문가고 또 역시 가족치료 쪽에 알려져 있는 분인데,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거나 또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런 방법과 원리로 탁월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릭슨이 치료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이거는 비범하다. 우리가 심리학계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기존에 알고 있던 원리와 이론을 벗어나서 굉장히 특별하다 또는 비범하다, 좀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 라는 뜻에서 비범한 치료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영어 원 제목이 Uncommon Therapy, Uncommon,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 보편적이지 않다, 공통적이지 않다, 이러니까 비범하다, 특별하다. 그래서 헤일리가 보기에는 에릭슨의 치료법이 상식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비상식적이고 특별하다 해서 Uncommon Therapy라는 책을 써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또는 의학계 내에서만 알려졌던 에릭슨이 비로소 심리학계 또는 심리치료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심리학자나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로부터 배우기를 원하게 되고 해서 드디어 에릭슨이 심리학계 쪽에 알려지게 되고, 그 여파로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그레고리 베이슨이라는 분이 에릭슨하고 절친인데, 베이슨이 밴들러와 그린드에게 소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연이 되고 그 인연 끝에 NLP와 연결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에릭슨이 넓게는 심리학계 쪽으로, 좁게는 NLP 이 분야로 연결되면서 탁월한 최면가, 탁월한 심리치료 전문가로서의 에릭슨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펄스, 사티어, 에릭슨, 이 세 분은 당대 최고의 치료 전문가였고 상담가였고 변화 전문가였다. 그러니까 밴들러와 그린더 또는 밴들러와 푸슬리, 그린더, 이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의 탁월성, 그들이 어떻게 내담자를, 그들이 어떻게 환자를 상담하고 치료하고 어떤 말로 어떤 기법으로 말하고 적용하고 이끌어갔기에 탁월한 성과를, 치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어떤 탁월한 논리와 어떤 탁월한 기법으로 그들이 내담자나 환자에게 적용하고 이끌어가고 결과를 만들어갔기에 그들이 상담하거나 치료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탁월하게 변화되고 탁월하게 치료의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게 적용된 논리와 언어 패턴들을 찾아내서 정리하고 적용한 것이 NLP라. 이렇게 본다면 NLP는 탁월성의 심리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나 그런 탁월성의 패턴을, 언어 모형을, 비법을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고 응용한다면 우리도 그런 탁월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NLP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다른 강의에서 제가 모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과 또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티브 코비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거지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해서 이제 7가지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줄여서 7 Habits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인데,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 Habit, 7가지 습관을 따라하면은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모방의 심리고 모방의 원리거든요. NLP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모방이고, 영어로 말하면 모델링입니다. 따라해라. 탁월한 사람을 따라해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그 사람이 하는 습관을 따라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표정도 따라하고, 제스처도 따라하고, 말투도 따라해라. 사고방식도 따라하고, 신념도 따라하고, 그의 가치관도 따라하고, 제대로 따라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물론 에릭슨 같은 경우는 날 따라하지 말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른데, 나와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왜 똑같이 날 따라해? 나는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당신은 나와 다른 사람이잖아. 나와 다른 사람, 당신은 당신에게 맞는 당신의 방식을 찾아서 해라. 그러니까 나를 모방하려 하지 말라. 이게 에릭슨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면 자기 시계 스타일이나 자기 방식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하고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NLP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탁월성을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NLP는 그 탁월성을 모방할 수 있도록 다듬고 체계화한 것이고, 그 교과서인 거예요. 매뉴얼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의 교과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마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원리와 절차를 소개한 매뉴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탁월성을 모방하고 그 탁월성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원리와 방법을 체계화하고 집대성은 매뉴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NLP 전제조건 11번째를 다루면서 그런 탁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그러니까 탁월성을 모방한다는 말도 되지만 성공적인 성취, 모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7 헤비디에도 들었지만 남들이 이룩한 성공적인 성취를 우리는 따라할 수 있다. 오늘날 NLP 창시자를 제외하고 그의 제자 그룹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NLP를 개성하고 또 새롭게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로버트 딜체가 있습니다. 로버트 딜체는 NLP 탄생지인 산타크루즈,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UCSC, 그곳에 있는 NLP 유니버시티라는 걸 만들어서 해마다 여름 되면은 그곳에서 NLP 자격과정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여름 보통 6월 말부터 7월, 8월에 걸쳐서 NLP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과정을 계속 하는데요. 최근에 SFM이라는 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산타크루즈에서 공개하고 워크숍을 실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것은 산타크루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곳에서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FM입니다. 그게 뭐냐면 Success Factor Modeling이라는 겁니다. Success 성공, Factor 요인, 요소, 모델링 모방하기.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요인들을 풀어내고 찾아내서 그것을 어떻게 따라하고 모방하도록 하느냐. 그래서 따라하고 모방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하나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세븐 헤빗하고 뭐 원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SFM에서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특히 실리콘밸리에 이 성공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디즈니랜드로 알려진 월트 디즈니의 성공 사례들, 이런저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 벤처로 창업해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벤처였지만 나중에 대박을 터뜨려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많은 벤처 창업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그 성공 스토리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성공의 요인들 또는 요소들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공통점이 있을 테니까 그 공통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체계화했고, 그래서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모방하고 따라 함으로써 그런 성공의 성취를 할 수 있게 나름대로 프로그램화한 것이 SFM인데, 그것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 11번째 이야기되고 있는 성공적인 성취를 모방한다. 세븐 헤빗, SFM, 심지어 NLP, 이 자체가 그런 모방과 관련된 학문이고 프로그램이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게 포함되는 또 영대죠. 그가 해낸 것을 보고 따라하고 모방한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일화 중에 1마일을 4분 내에 달려갈 수 있다 라는 것이 불가능하던 시절이 계속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기록을 깬 이후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따라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 기록은 더 이상 기록이 될 수 없다라는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달성하고 성취해낸 그런 예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냈다면. 원래 이런 말이 있죠. 스포츠에는 기록은 깨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역사에서 보면요, 기록이 깨어진 역사는 뭐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히 많죠. 마라톤에서 100m 달리기에서 뭐 얼마를 불가능했을 것 같은 어떤 기록이 누군가에서 깨지고, 그것이 한번 깨진 이후에 다른 선수에서 또 달성되고, 처음에 그 기록을 깼던 그 선수가 또 새로운 기록을 내고 또 새로운 기록을 내고, 그런 것은 스포츠 역사에서 너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스포츠뿐만 아니고 다른 뭐 일반적인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전제조건 11번째는 탁월성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모방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NLP죠. NLP는 다른 사람이 모방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든 매뉴얼이고 교재고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못 가르쳐주죠.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원리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 스텝이 있을 테니까, 그 프로세스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탁월성은 복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논리가 이제 성립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전제조건 11번째 탁월성과 관련된 모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